우리 사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바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오늘의 공감 토크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애인과 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바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이정주 관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안녕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러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은 보통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인식의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보다 벗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애인이긴 한데 하면서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법도 제정이 되고 또 많은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는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발달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떠한 정도로 많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그림 어떠세요? 제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 제가 아주 아끼는 그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 안에 제 모습이 있죠. 우리 친구가 저를 그리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저 그림 안으로 하나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장애인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신체 장애인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평생 동안 재활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장애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병원에 있어서 팔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장애 판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재활되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정을 받는 걸 이른바 장애 판정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다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 신체 장애인입니다. 저기 통계에서 나와 있다시피 몇 프로라고 써 있어요? 신체 장애인이 약 87.5%, 약 90%의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라고 일컬어지시는 분들의 90%는 대부분 신체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는 우리 이른바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정신 어쩌고 저쩌고 장애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동안 정신적 장애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제 묶었죠. 발달 장애인의 지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제 발달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개념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가 발달에 굉장히 그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발달의 장애는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창피한 것 뿐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 중에 우리가 특정 몇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정해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뭘까요?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그 친구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정의만 해놓고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발달의 장애는 있지만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라고 특정한
사람들을 정의했을 때는 그 정의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정의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신체 장애인이 90%고 발달 장애인이 한 8.4%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신체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과 누구 쪽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체 장애인이죠. 바로 이 문제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이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어디에 집중돼야 될 것인가 본다면은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신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고, 장애인 그러면은 보통 우리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것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달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 사고, 질병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체 장애인이 나타나는 그 비율이 45세, 60세 이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 대다수구나, 80%가 거기에 몰려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은 달라요. 저희 지금 빨간 그래프로 보이는데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죠? 태어날 때 0세, 4세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죠. 신체 장애인의 출현은 어때요? 나이가 먹고 나서 출현하는데 우리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발달 장애인의 출현은 어릴 때부터 출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50이 넘은 사람보다는 20대, 20대보다는 10대 때, 10대보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면 우리 누가 달라져요? 내가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체 장애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 서비스의 내용하고 우리 발달 장애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신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한 편의 시설을 좀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가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 발달 장애인 저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겼던 친구들에게선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들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이 제공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느꼈던 마음은 장애인이라고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반드시 분리가 돼서 접근해 줘야 됩니다라는 게 이제 항상 저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이 하나였어요. 무슨 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내에는 신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발달 장애인까지 골고루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어때요?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야겠죠. 다른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는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됐어요? 손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누가 더 손해를 보겠어요?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은 손해 볼 수밖에 없죠. 왜? 인구의 비율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성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수결의 원칙 되게 좋아하시죠? 뭐 얘기하다가 아야 시끄러워. 손들어. 다수결의 원칙 하시죠? 바로 그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피해받는 게 바로 어머님들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그 선진국일수록 어떨까요? 다수도 존중하지만 소수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소수가 왜 존중해야 될까요? 약자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발달 장애인의 문제야말로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어지고 이 소수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 베니핏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개입해 준다면 국가, 사회, 전문가, 학교 아니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좀만 개입해 준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기여가 공장에 취직해서 뭐 라디오를 많이 만드는 것만 기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누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를 나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만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는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다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발달 장애인의 생애 전체에는 투입을 한다고 보면은 저 8%가 절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평생을 갈 거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왜 주목받아야 되는가가 우리가 왜 행정 수요로 높아져야 되는가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왜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수업을 방해하니까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해서 집에서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들어봄직하죠. 들어봄직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8%밖에 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죠. 왜 옳지 않느냐면 그 부정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분리하는 편견을 갖고 분리하는 단점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보통의 아이들보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면, 함께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긍정의 효과라는 것은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10%에 불과한 10%가 채 안 되는 저 친구들의 역할이 우리 사회 전체 끼치는 영향은 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들은요.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또 뒤에 나오는 어떤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만나면서 제 삶의 정서가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도전, 성취,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남이 봤을 때도 즐겁고 제 스스로도 너무 풍족한 사회,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냐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또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도 한번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런 제가 기꺼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뭘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에 제 표현이지만 그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도 힘들고 그건 다 힘든 거예요. 누구도 힘드냐면 그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모두가 다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 성공을 하고 몇 명이 실패를 하는데요. 성공의 점을 찍는다는 것은요. 정말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도 아니에요. 근대적 사고에서 봤을 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를 누구냐 함께 지내고 누구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하냐가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저 8.4%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느냐, 어떤 서비스를 넣어줘야 되느냐, 어떻냐 개입해줘야 되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정말 저는 이 사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제32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181명 찬성, 기권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5월 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치고 법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총 7장 44조로 구성되는 발달장애인법에는 구체적인 장애 범위와 개인별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특화된 직업재활 서비스, 평생교육 등이 규정됐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은 우리나라 장애계에서 맞춤형,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 제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첫발입니다. 앞으로 법을 근거로 얼마나 탄탄한 안전망을 만들어 지역사회 삶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국제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가 2015년도 11월 21일 날 제정되고 나서 시행령까지 다 공포되는 순간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전 직원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권리증진에 관한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싹 다 외워라. 못 외우겠죠?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외워라.
그 제목까지 다 나눠주고 꼭지를 3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만났을 때 어머니들한테 보여보세요. 그 다이어리 안에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항상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첫 시작이 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머님들 지금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우셨겠지만 그 어려움의 결과가 어쨌든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진입할 수 있던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엔 얘기해봐야 뭐예요? 장애인 복지법상에 가장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집단의 소수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발달장애인 뚝 나오는 순간 발달장애인으로 쭉 나오는 순간 발달장애인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저 8%가 8%가 아니라 8%가 100%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신체장애인은 87%가 100이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봤던 8.7%가 1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우리 이 땅에 장애인 복지를 하는 발달장애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100%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변호인에 보면 송강호가 멋진 대사를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안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안 살죠?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 말에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실이구나, 맞구나.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구나. 입헌군주제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민이 주인이 된 나라이듯이 이제 저 법이 그런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얘기할 때 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머니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접근하는 아주 놀라운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애 창피하다고, 물론 어머니 엄마로서 그러시지 않게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어디 가서 죄인 양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이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 정해놨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다만 예의를 갖추는 문제는 원래 법보다 더 뛰어난 게 예의니까 예의를 갖추는 문제와는 좀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들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아시죠? 어떤 자녀가 예뻐요? 손가락이 5개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예쁜 게 있고 안 예쁜 게 있고 그렇죠. 말은 뭐 5손가락이 다 예쁘다고 하지만 사실 좀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떡은 누구한테 주죠? 그렇잖아요. 큰 소리 왜 창피하세요? 진실의 순간은 항상 외롭죠. 자, 떡은 누구한테 주죠? 우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엄청난 철학을 갖고 있지만 우는 놈한테 떡 하나 주잖아요. 그게 바로 운동이죠. 운동. 사회적으로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법을 얻었어요. 이제 권리가 생겼어요. 이 권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의 주장은 뭐죠? 운동이야, 데모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주장은 권리예요. 그걸 정말 어머님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하는 전문가들은 더더욱이나 뼈저리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권리예요. 권리는 이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권이잖아요. 인권.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맨날 인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권 얘기가 뭐하냐면 문짝 고쳐주세요. 계단 고쳐주세요.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정도에서 인권이라는 단어 붙일 필요 없죠. 그거는 인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니까 고쳐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법은 바로 그러한 걸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의 교육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치료권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활동권을 보장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들, 주장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이미 분류가 돼 있어요. 그게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료에 관한 문제, 치료에 관한 문제 해줘야죠. 너무 감사한 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성남시 시립
시립병원 짓잖아요. 시립병원 지으면서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사회적 약자한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언어 치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ABA 응용행동 분석 프로그램 한국에는 잘 도입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그냥 몇몇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치료 섹터로 넣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저 역시도 긴가민가했어요. 이게 될까? 했는데 웬걸요? 바로 몇 평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오신 분은 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아이 데리고 병원, 이 병원 예약 잡고 돌아다니시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이것이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치료 부분에 우리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좀 치료 부분에 좀 더 요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진단 받을 때부터 진단이 될까 말까 좀 더 나이 먹고 하면 어떨까 막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진단할 때부터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진단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해 주시고 그 치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18세까지는 어떻게 가져야 될지 사회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못하냐면 요구하는 측의 목소리도 생각보다 작고 해주려고 하는 쪽은 어떻게든 어때요? 안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진단할 때부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진단을 좀 더 정확히 그럼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한국에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당당하게 물어보는 어머니들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많겠죠. 제가 전담 어린이집에 이용하시는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그런 걸 주문을 많이 해요. 어머님도 눈 부릅뜨고 우리 얘기할 거 똑바로 얘기하는데 정말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스타디를 하시자고. 그래서 법에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준비해서 얘기하시자고. 공부하시자고.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꾸 1차적 가족관계에서 내 아이 불쌍하다고 맨날 어떡하지 눈물만 닦아주다가 시세월 보내고 나면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우리 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진단한다는 것은 누굴 만나죠? 의사를 만나잖아요.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가서 계속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그래서 내 아이의 생애를 설계를 하셔야 되죠. 내가 설계하고 누구랑 전문가랑 상의해서 설계하고 설계된 대로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해야죠.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서 뭐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어린이집도 제대로 된 어린이집 가야죠.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 뒤처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들이 이제 그 통합교육이냐 비통합교육이냐에 대한 이 가치 논쟁이 있긴 한데 이 논쟁이 어쨌든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비장애인이 오면 좋겠죠. 비장애인도 하는 쪽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가면 좋겠죠. 그럼 가치죠, 가치.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쪽에 비장애인들이 오면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애인이 편하면 누구나 더 편하다며요. 장애인이 편하면 노인도 편하고 임산부도 편하고 다 편하다며. 아픈 사람도 편하고.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장애 아동도 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비장애 아동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배움이 있겠어요. 그죠? 단 하나. 편견이라는 되지도 않는 생각만 지고 온다면. 하여튼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생애 주기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한 바대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은 그 개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다면요. 이제는 그런 거죠. 우리 발달장애인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언어가 있고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언어와 능력은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줬던 그림이 그 전에는 이건 놀라운 그림인데 정도에 머물렀다면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패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러한 그림이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랑 그림에 관심을 갖는 걸 너무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우리 그런 회사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파는, 그럴 정도로 발달 장애인의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능력은 바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데, 그 기여하는 것이 일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립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동남아시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공부를 해왔대요.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왕조를 다 외워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냐고 물어보고, 제가 알 턱이 없죠? 그러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게 무식해가지고 관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굉장히 난처했지만 딱 맞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다시피.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을 다 외워버린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노선을 외워서 우리는 모르죠?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었죠. 사회적 필요가 요구하지 않으니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베트남 왕조를 외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바로 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베트남 왕조 그걸 외웠다는 거 하나로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의 장점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외워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굉장히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으쓱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다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미래의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업은 바로 그런 곳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어떤 요즘에 유명한 그런 마을, 이렇게 동산 같은데 이렇게 꽃구경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H로 시작하는 숲 이런 데 같은 데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 숲 안내를 우리 발달장애 친구가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걔는 가만히 보니까는 걔가 우리를 안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걔는 거기 놀고 있는 거더라고요. 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서 더 즐거운 거더라고요. 야, 이거 되겠다. 야,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 노선도를 외운다고 해서 하나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저걸 활용해서 모 회사에서는 잘 외우니 그걸 갖고 배달을 시켰잖아요. 역사 주변에 있는 배달 업체는 주로 그 친구들을 시켜서 지금 굉장히 높은 매출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죠. 발상의 전환이 곧 우리 발달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가 주장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장하게 되면 바꿔질 거고요. 바꿔지게 되면 발달장애인 미래는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열쇠는 바로 어머님들이 쥐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쥐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 그런 믿음 하에서 발달장애 문제가 해결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연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별 생각 없습니다. 예, 재미없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의도 듣고 질문도 좀 미리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나름 정리한 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마음복지관이 우리나라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중에 가장 큰 규모죠. 이제 그만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힘도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뭐 복지관이 크다고 힘들고 작다고 안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큰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도 잘하고 작은 트럭 운전하는 사람 운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트럭이 기능이 워낙에 이제 우리 복지관은 그 좋은 선생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선생. 그러니까 트럭 자체가 원래 좋기 때문에 누가 운전해도 잘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제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뭘 의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 그러면 분명한 게 있죠. 인권적이지 않으니까 인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입에는 거의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합니다. 그냥
너 우리 하고 싶은 거, 우리 편한 거,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도 그 우리 뭐 양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가장 즐겁지 않겠니? 그래야 잘할 수도 있지 않겠니? 뭘 하자 그러면은 뭐 양 선생이 이렇게 날씬하고 잘생겼는데 뭐 무슨 막 갑자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사람 같이 대화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목표를 정할 때부터 그 수준별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고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게 하고 그게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고리 고장나면 문고리부터 고치면 되지 좀 기다려봐 문짝 바꿔야 돼 그럼 건물 뜯어 고쳐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복지관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얘기가 오면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자. 그게 뭐 이렇게 크든 작든 아마 어느 복지관장이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 더 잘하고 하던 거 더 잘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의하시고 또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아까 전에 그 다수와 소수 얘기하시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수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힘을 써야지 아까 전에도 뭐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걸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의 그 약자의 연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소견?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사회자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 엄청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약자가 누가 약자인가를 정의가 돼야죠. 가난한 사람이 약자인가? 가난한 사람이 다 약자인가?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없고 헐벗으면 다 약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면 약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약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약자라기보다는 좀 소외받은 사람이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재벌이 아닌 사람도 꿋꿋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시장통 어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은 가난한 약자라고 본다면 약자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약자의 정의를 그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외받은 사람으로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확 와닿죠? 우리 모두가 다 약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약자. 이래서 약자, 이래서 소외받고 저래서 소외받고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장애를 갖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아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일매일 비탄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자고 장애인 부모이기 때문에 약자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소외받은 사람은 그 소외를 사람으로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답도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연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연세대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연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연대를 뭐랑 연대를 해요? 사람끼리 연대하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어떤 사람하고 연대가 되죠? 뜻이 맞는 사람하고 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자에도 나온 얘기도 제가 존경하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약자의 삶이라는 것은 연대하는 삶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약자의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공감을 하고 제 인생에 아주 기감이 되는 말이거든요. 맞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 말고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 그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소외받은 사람끼리 힘을 합치는 거고 힘을 합칠 때는 뜻이 있어야 힘을 합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내 옆에서 나와 똑같이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조금 더 강하게 연대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뭘 주장해야 될지 공부하고 우리의 그 연대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웠지만 연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고대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관장님께서 처음 복지관에 오셨을 때 가지고 계신 미션이나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개관 5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실현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것도 어렵나요? 너무 어려운 저 현문우답이 될 것 같은데 그 올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고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다. 장애인들 오자마자 오지 얼마 안 되는데 여름 캠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친구들의 얼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온통 오가는 길에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첫 마음은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내면서 미션은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죠.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미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지역 사회에서 있는 그래서 내가 멀리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장애인이나 오사카에 있는 장애인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동네 사는 장애인들은 여기 오면은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겠죠. 여기 와서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거가 아마 미션 그런 거에도 미션이라는 단어를 붙이나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가장 즐거운 순간이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끔 나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친구인데 버스 안에서 너무 경직이 된 표정을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뒤따라서 복지관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그런 순간은 알겠어요. 누군지. 해낙낙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선생님들도 괴롭히고 이럴 때 보면 맞네 싶은데 또 이상하게 나가서 버스를 타는 순간은 딱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내가 그 버스 안에서까지는 책임을 묻혀주지만 여기 오면은 좌우지간 즐겁게는 놀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가 이런 건 미션이 아니죠. 아니, 네. 질문을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녹화 시작 전에 제가 부모님 앞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미리 좀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그래도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발달장애인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대 이렇게 어렵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분명 둘 간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도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 건지도 어머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 두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런 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현장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또 이렇게 관련 그것도 토론회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간략하게 글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 관계 아까 제가 얘기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동생이라면은 내 동생이 뭔가를 장애인이든 아니든 내 동생이니까 내가 화가 나서도 줘박을 때가 있고 그러면 집에서는 좀 시간 지나면 미안하니까 가서 과자라도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화해가 돼가잖아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화해가 돼가잖아요.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이 요즘은 이렇게 피폐된 가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는 복지관에서 일어난 좀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가정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많은 가정에서 동생하고 형이 싸우는 걸 일일이 간섭해가지고서는 분석해가지고서는 누가 승 누가 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잘해라 좀 이렇게 말고 혼내려면 둘이 다 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만이 앞선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런 정도의 다툼 예를 들어서 우리 종사자 선생님하고 우리 이용자하고 다툼이죠. 결국은 누가 옳고 그른 게 왜 있겠어요. 네가 좀 실력이 좋았으면은 그 이용자가 그랬겠느냐는 게 최소 관장의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네가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웠으면 너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더 충실했다면 아니면 몰랐으면 또 배워갖고 와서 대학까지 나온 또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것밖에 못하냐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어쩔 때는 또 너무 과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과한 경우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서로 그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그런 범주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은 사실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사고가 딱 나니까 경찰이 어떤 매뉴얼을 갖고 지도하셨습니까? 1년에 몇 회 했습니까? 이런 걸 묻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묻고 그런 거 없으면 우린 사랑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속되겠죠? 너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선 잡아갈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사랑으로 그랬다면 너무 어이없는 순간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싶어서 매뉴얼도 갖추고 평상시에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좋은 강사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지만 기본적인 건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이고요. 그게 최선이 될 수는 없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가나 사랑하고 한 대 맞으면 참고 복수하려는 마음 갖고 있다 잊어버리다 같이 밥 먹다가 또 풀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이 복지관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 믿음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저희한테 아이를 보낼 때 우리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믿음 그게 이제 관계에서 잘 되면 여러 가지들이 잘 풀릴 거라는 얘기로 네. 듣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좋은 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이건 뭐 전국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그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좋은 팁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알아요. 내가 이 복지관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를 자기 마음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 그 관장을 만나서 그걸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종사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시는 어느 복지관, 어느 시설이든 어느 프로그램이든 본인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당연히 그 기관장을 만나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아직은 이제 이성을 잃기 전에 와가지고 점잖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문제 해결에 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급적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뒤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이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뭔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게 발생되기 이전에 먼저 한번 와서 지적을 해주시면 내지는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까? 네, 뭐 팁이니까요. 예. 팁이지 뭐 원칙은 아니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질문을 해봤는데 혹시 도움 되셨나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좋으시죠? 근데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녹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녹화를 할 때 이거 진짜 끝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도 있고 좀 걱정감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나게 된 게 모두 방청객 해주신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뭐 이렇게 어둡게 끝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 뭐 강연한 내용에서 이렇게 뭐 클로징 멘트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면 누구든 누가 바라보든 그게 당연히 정성스럽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아주실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온 동안 우리 얘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 그들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온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